안녕하세요. 저는 시골에서 살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여기 올라오는 사연들을 듣다 보면 정말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 못지않게 정말 놀라운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그 여자랑 한 지붕 아래에서 살았나 싶네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혹시나 국제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다시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저는 시골에서 여동생과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아버님과 저는 농사를 짓고 있었고 여동생은 시내에서 일을 하고 있었죠.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시는 시골 풍경에서 살고 있는 거 맞습니다. 주위에는 논과 밭밖에 없고 마을에는 어르신들밖에 없지요. 그리고 마트나 병원을 가려면 차 타고 30분은 가야 합니다. 저희 집은 어릴 때부터 거기서 살아서 불편함은 전혀 못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딱히 아픈 것도 없이 건강해서 병원에 자주 갈 일도 없습니다. 다 좋았는데 딱 하나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저는 30대 중후반이었는데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저희 마을에는 여성분들이 없었지요. 부모님들은 하루라도 빨리 아들이 장가를 갔으면 하셨지만 주위에 아무도 없으니 답답할 노릇이었죠. 그러다 보니 저는 이 나이 먹도록 제대로 된 연애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을 점점 해야겠다는 생각이 다가오니까 사랑 없는 결혼도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집에서 열심히 저희 부모님 일손 도와드리고 같이 아이 낳고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결혼을 못하고 나이만 먹어가니까 이제는 자연스러운 만남은 힘들더군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국제결혼이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저희 동네는 아직 그런 집이 많이 없어서 낯설긴 했지만 저는 국제결혼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제가 농사 짓는 땅도 조금 있고 사는데 지장 없이 넉넉하기 때문에 충분히 제 아내 한 명은 먹여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조를 잘해주기만 하면 되었기 때문에 국제 결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가족들에게 알려주면서 외국인 여자를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가족들이 다 반대를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를 함부로 집에 들이면 안 된다고 하면서 말이죠. 솔직히 그 말도 이해가 되었지만 쉽게 마음이 돌아서지 않더군요. 그래서 부모님과 여동생 몰래 국제결혼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원하는 사람을 선별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많은 건 바라지 않았고 착한 여자면 됐습니다. 그렇게 고르고 골라서 투이라는 여자를 소개받게 되었어요. 처음 커피숍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국말이 서툴긴 하지만 성격도 좋고 괜찮더라고요. 여자와 정말 오랜만에 대화를 나누어 봐서 그런지 얼굴도 빨개졌고 그 상황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렇게 투이와 연락처도 교환하고 저희는 그날부터 정식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긴 하지만 서로에 대해서 알아갈 시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가족들 몰래 투이와 연락도 하고 자주 만나면서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 동안 서로에게 푹 빠진 채로 살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투이가 좋아지더라고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설렘에 밤잠 못 이뤘습니다. 저와 투이는 결혼을 하기로 약속했고 이제 가족들의 허락을 받는 일만 남았어요. 투이를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제가 지금까지 투이를 만났다는 것과 투이와 결혼하고 싶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부모님은 화를 미친 듯이 내면서 안 된다고 했고 여동생도 저를 한심하게 쳐다보았죠. 저는 한 번도 가족들이 하지 말라는 건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만큼은 제 고집대로 하고 싶더라고요. 투이의 필리핀 집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투이가 그곳에서 전문대학 같은 곳도 졸업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름 저희 집에서는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아무도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투이가 너무 착하고 순한 사람이라는 점을 어필해서 식사라도 한번 하자고 설득했습니다. 제가 한 번도 가족들을 실망시킨 적이 없었고 저를 믿어달라고 했기에 결국 가족들은 밥만 먹어보겠다고 했지요. 밥을 먹으면서 투이에 대해 알아보겠다고 했고 그때 가족들이 투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결혼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바로 다음날 투이와 저희 가족의 식사 자리를 만들었어요. 누추한 저희 집에 온 투이는 조금 놀란 듯 보였지만 그래도 잘 보여야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내색하지는 않았죠. 그리고 5명이서 둘러앉아 같이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투이가 한국의 예의도 잘 알고 벌써 며느리처럼 어머니의 손발을 도우면서 성실하게 일을 척척 해내더군요. 그리고 참하고 성격까지 좋아 보이니까 가족들이 조금씩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투이가 집에 돌아가고 가족들은 다행히도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분가할 생각은 하지 말고 무조건 한 집에서 살라고 했지요. 저와 투이 둘 다 그럴 생각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며칠 뒤 바로 한 방에서 자게 되었답니다. 저와 투이 둘 다 결혼식에 초대할 지인들도 없었고 결혼에 대한 로망도 없었기에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와 아버지가 농사일을 하러 나가 있을 동안 투이는 집안일을 했습니다. 집안에 사람이 한 명도 늘었지만 전혀 불편하지 않았고 이제 드디어 아내가 생겼다는 생각에 오히려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저만 기쁜 건지 제 여동생은 투이를 정말 싫어했습니다. 투이는 베트남 사람에 비해서 예쁘고 착한 편이에요. 그런데 여동생이 말하기를 투이가 너무 말도 없고 답답하고 시키는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고 여동생한테 조금만 이해해달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눈에도 투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딴짓하고 계속 밖으로 나다니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줄기도 했고 저희 집 문화를 아예 따르지 않았죠. 그리고 어떤 날은 아침 일찍 나가서 새벽 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가족들은 이미 투이를 손에 놓은 지 오래였지만 저는 끝까지 붙잡고 있었어요. 새벽까지 투이를 기다렸고 투이한테 어디 갔다 왔냐고 꼬치꼬치 묻곤 했죠. 그럴 때마다 투이는 말을 돌리면서 앞으로는 기다리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남편이 그럴 수 있나요? 제가 이렇게 말해도 투이는 잘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같이 5명이서 식탁에 앉아 밥을 먹지 않은 지도 오래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여동생이 그러더라고요. 투이가 국제전화를 미친 듯이 써서 몇십만 원이 나왔다고 하면서 말이죠. 사실 시골에서 전화료가 몇십만 원이 나왔다는 건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그런데 외국에 계시는 부모님께 전화를 한 건지 투이가 국제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동생은 주절거리면서 저에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이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꼭 말해야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제가 투이한테 용돈을 주는데 조금 많이 줘요. 저 같은 남자한테 시집을 온 게 미안하기도 하고 타지에서 혼자 힘들게 사는 게 걱정이 되어서 말이죠. 그런데 그 돈은 투이 쓰라고 주는 건데 알고 보니 제가 준 용돈을 모두 다 베트남에다가 보낸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돈을 보낸 게 꽤 오래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투이가 매일 새벽에 나갔다가 밤에 들어오는 것도 용돈을 벌기 위해서 나간다고 합니다. 제가 준 돈은 베트남으로 보내고 자기가 버는 돈은 자기가 쓰는 거죠. 동생이 이걸 저에게 말해주면서 눈치를 보더라고요. 솔직히 놀라고 떨떠름하긴 했지만 괜찮다고 했습니다. 투이가 솔직히 말해주길 바랬죠. 그날 역시나 새벽에 집에 들어온 투이한테 제가 오늘 여동생에게 들었던 것들을 다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달라고 하면서 말이죠.
투이는 제 말을 듣고 들켰다는 듯한 표정을 보였고 결국 인정했습니다. 가족들이 많이 아파서 병원비를 내야 하는데 베트남이 한국보다 병원비가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족들에게 병원비를 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앞에서 펑펑 울면서 자기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가족들은 지금 투이가 보내주는 돈 하나만 바라보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일하고 있는 곳도 돈을 밀린 채로 계속 안 주셔서 용돈 없이 산 적도 꽤 있었대요. 이 사실을 저에게 말하면 돈을 빌려줄까봐 민폐 끼치는 것 같아서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저는 투이를 의심했던 잠깐의 순간이 너무 미안하게 느껴졌고 저는 투이를 안아주었어요. 제게 안기자마자 어린아이처럼 펑펑 우는데 저도 눈물이 조금 나더라고요. 저는 그날 투이에게 카드 한 장을 건넸습니다. 한도가 없는 신용카드였어요. 그 카드를 주면서 앞으로 일하지 말고 이 카드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라고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고생하지 말고 행복하라고 하면서 말이죠. 대신 어머니와 아버지, 여동생을 살뜰히 잘 챙겨주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그거 하나만 바랬거든요. 투이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제가 계속 받으라고 고집피웠기에 결국 제 신용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너무 고맙다고, 그동안 말 못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좋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카드를 준 것이 잘못된 걸까요? 사실 투이에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카드로 결제를 하면 제 휴대폰으로 문자가 날라와요. 어디서 얼마를 썼는지 말이죠. 그런데 카드를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시골에서 서울까지 기차 타고 20만 원 주고 염색을 하기도 하고 휴대폰도 스마트폰으로 바꾸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니면서 카드를 이리저리 긁고 다녔습니다. 저는 그래도 투이가 한국 와서 하고 싶은 거 다 했으면 하는 마음에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아마 투이도 제가 자신이 카드를 긁을 때마다 저에게 문자가 가는 것을 모를 겁니다. 서로 비밀로 한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래도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서 안심했어요. 그런데 제가 카드를 주면서 투이에게 가족들을 살뜰히 챙겨달라고 부탁을 했잖아요? 하지만 가족들을 챙겨주기는커녕 저희 집안일은 아주 나몰라라 했습니다. 투이가 일을 한다고 새벽부터 밤까지 집에 안 들어왔을 때보다 더 집안에 소홀했어요. 가족들이 다 같이 밥을 먹고 있으면 짧은 치마를 입고 하이힐을 신은 채 유유히 집에서 나갔고 집에 들어올 때 가끔씩 술 냄새도 났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투이에게 한 소리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죠. 그러면서 말대꾸도 점점 심해지니까 가족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 있던 여동생이 드디어 참다 폭발을 했어요. 다시 밖으로 나가는 투이를 붙잡고 미친 듯이 화를 냈죠. 그때 가족들이 다 같이 집에 있었고 저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여동생이 투이에게 했던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투이, 너 지금 이렇게 막 나가도 되는 거야? 너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기서 내가 까볼까? 여동생이 이렇게 말하니까 투이가 두려움에 떠는 표정으로 제발 말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당연히 저와 가족들은 모두 궁금했고 여동생에게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오빠, 투이 지금 밖에서 뭐하고 다니는지 알아? 투이 휴대폰 봤냐고. 오빠 와이프 요즘 휴대폰 달고 살지 않아? 뭐 이상한 거 안 느껴? 저에게 이 말을 하면서 답답하다는 듯이 행동하는데 저는 머리가 새하얘졌어요. 그때 투이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아 바로 뒤졌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스마트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투이 휴대폰을 막무가내로 뒤지니까 무언가 나오긴 했습니다. 바로 낯선 남자들과 채팅을 하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대화 상대가 너무 많았고 연령대도 다양하더라고요. 가족들은 너무 놀라서 할 말을 잃었는데 거기다가 여동생이 한마디 더 보탰어요. 오빠, 투이 맨날 어디 나가는지 알아? 채팅으로 만난 남자들 보러 가는 거야. 그러면서 돈 번다고 얘.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부모님은 뒷목을 잡고 쓰러지셨죠. 투이는 어찌할 바 몰라 했고 여동생은 기세등등했습니다. 여동생에게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니 여동생이 뒷조사를 했더라고요. 투이가 매일같이 집을 나가니까 어딜 그렇게 가는지 따라가 보니 낯선 남자를 만났고 휴대폰을 몰래 보니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준 신용카드를 쓰면서 돈 많은 사람 행세를 하고 다녔다네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고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투이는 제 얼굴을 볼 명목이 없는지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투이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차를 타고 나가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지요. 투이는 차 안에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더군요. 그렇게 몇십 분 동안 냉전인 상태로 저희는 도착해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투이는 저에게 마지막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믿었던 사람한테 그렇게 배신을 당하니까 화도 나지 않았고 오히려 멍하더라고요. 투이와 저의 이혼은 속전속결로 끝이 났고 투이는 저희 집에서 짐을 챙겨 나갔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저희 집안의 이야기가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둘씩 다른 집 이야기도 들려오더군요. 근데 알고 보니 국제결혼 때문에 피해를 본 집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다들 집안 체면 때문에 숨기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저희 집 말고도 겪은 집이 많다고 하니까 너무 놀랐어요. 어떤 집은 재산을 들고 튀었는데 아직까지 며느리를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희 집보다 피해를 많이 본 집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더 피해보기 전에 일찍 정리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투이와 이혼을 하고 다시 농사일에 전념을 하면서 조금씩 잊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동생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이제 일만 하지 말고 제 시간을 가져보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솔직히 저는 어렸을 때부터 농사일을 해왔어서 제 시간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도 들었고 이혼도 해봐서 못해볼 게 없더군요. 여동생의 말 때문에 조금 흔들리기도 했고 저는 그때부터 저를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외모 관리를 해봤어요. 살을 빼고 운동해서 몸도 만들어 보았고 서울에 몇 번 가서 옷도 사고 화장품도 샀죠. 그리고 동호회에 가입해서 많은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확실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니까 많은 경험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동호회에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 여자는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던 약사였는데 저와 대화도 잘 통하고 공감대도 잘 맞더라고요. 무엇보다 그 여자가 시골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해서 시골에 있는 저희 집에 자주 데리고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 사람 같지 않고 정도 많고 속이 깊은 그 여자를 보고 저희 가족들은 다 좋아했고 저도 그 여자가 좋아지더군요. 결국 끈질긴 제 대시 끝에 저와 그 여자는 연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이를 만났을 때에도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정말 사람의 인연은 따로 있나 봐요. 그 여자와 만나는 내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고 하루하루가 행복하더라고요.
여자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와서 가족들과 같이 지내면서 며칠 묵고 간 적도 있었고, 제가 기차를 몇 시간 동안 타고 서울로 올라가서 서울 데이트를 한 적도 있습니다. 매번 하고 싶은 데이트를 즐겼는데 그날은 제가 서울로 올라가서 깜짝 서프라이즈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약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여자친구에게 꽃다발을 들고 찾아가서 놀래켜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설레는 마음으로 예쁜 꽃다발을 사고 약국으로 갔죠. 약국 안에서 꽃다발을 주면 손님들에게 신뢰가 될 것 같아 여자친구 보고 잠깐 나오라고 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약국 앞으로 여자친구가 나왔고 저는 꽃다발을 내밀었죠. 여자친구는 너무 기뻐하면서 저에게 안겼고 저도 그런 여자친구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안긴 채로 몇 초간 있었는데 저 앞에서 낯익은 사람이 한 명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차리기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았죠. 바로 투이였거든요. 여자친구를 안고 있어서 여자친구는 제 표정을 보지는 못했겠지만 저와 투이는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투이는 한 남자와 같이 있더라고요. 팔짱을 끼고 하하호호 하면서 걷고 있던데 딱 봐도 백발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계셨죠. 그 옆에서 투이는 짧은 치마와 구두를 신고 그 할아버지 옆에 붙어서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역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자친구에게 제가 투이를 본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바로 투이의 눈을 피했고 저는 여자친구에게 집중했죠. 아마 제가 여자친구에게 꽃다발을 주고 진득한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투이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겠죠. 그럼 전 그걸로 복수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한국으로는 다시 못 오게 해주고 싶었지만 지금 저렇게 할아버지 옆에서 아양 떨면서 살고 있는 거 보니까 그래도 제가 더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후련하네요. 지금은 여자친구와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둘 다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순 없겠지만 그래도 평생 이 여자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 같은 일 겪지 말고 행복하세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살이 된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두 딸이 있어요.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죠. 그리고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고등학교 수학 교사입니다. 현재 10년 넘게 조금 하고 있네요. 저는 제 일이 너무 좋아요. 적성에도 잘 맞고 학생들과 함께 소통하는 게 정말 재밌답니다. 저희 딸은 쌍둥이입니다. 이란선 쌍둥이라서 생긴 거는 다르게 생겼죠. 둘은 올해 처음 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래도 둘이 사이가 너무 좋아서 다행입니다. 저는 24살 때 저희 남편을 처음 만났어요. 제 남편의 직업은 소방공무원이었죠. 그때 소방관이라고 하면 불과 맞서 싸우면서 사람들을 구하는 게 너무 멋져 보였어요. 그때 저는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대학생이었습니다. 오빠와 저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저는 주말마다 유기견 보호센터에 방문해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오빠는 봉사를 같이 하는 팀원들 중 한 명이었죠. 원래 얼굴을 알고 있었지만 말은 한마디도 나누어 본 적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오빠를 좋아했답니다. 정말 열심히 봉사활동은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 번도 빠짐없이 봉사활동에 참석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훤칠했죠. 그런데 저는 오빠와 봉사활동 팀원이 된 지 6개월이 넘었지만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봉사활동을 가기 전에 항상 오늘은 말을 꼭 걸어볼 거라고 다짐하지만 오빠 근처만 가도 얼굴이 새빨개져서
아무것도 못했죠. 저희 봉사활동 팀원은 5명이에요. 그런데 그날 하늘이 저를 도운 건지 나머지 분들이 개인 사정으로 참석을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결국 저와 오빠 둘이서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 말할 기회가 많이 생겼죠. 다행히도 제가 물어보는 질문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잘 대답해 주었어요. 그렇게 봉사가 끝나고 집으로 가기 전에 저는 조금만 더 오빠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죠. 그런데 그때 긴급 전화가 와서 어쩔 수 없이 오빠는 일을 하러 갔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한 통 왔어요. 민영 씨, 저 이태수입니다. 아까 먼저 가서 죄송해요. 혹시 내일 시간 괜찮으시면 점심 어때요? 저는 제가 꿈을 꾸는 것만 같았죠. 제 전화번호는 저희 팀의 팀장에게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내일 무슨 옷을 입고 가야 할지 정하느라 잠을 한숨도 못 잤죠. 저는 약속 장소에 가서 오빠와 함께 밥을 먹고 영화도 보고 카페도 가면서 하루 종일 데이트를 했어요. 저랑 대화 코드도 잘 맞고 취미 생활도 비슷해서 더 오래 보고 싶은 사람이었죠. 그렇게 오빠가 저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제 손을 잡더라고요. 저는 사실 공부하느라 연애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빠가 손을 먼저 잡으니 얼굴이 터질 것만 같았죠. 그렇게 저희는 그날부터 사귀게 되었답니다. 저는 아직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학생이었고 오빠는 소방관이라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죠.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출발을 해야 해서 데이트를 하던 도중에도 신고가 오면 얼른 달려가야 했어요. 저는 시험 공부 때문에 오빠를 자주 보지도 못할 뿐더러 가끔씩 만나도 신고가 들어오면 오빠는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보지도 못했어요. 처음에는 저 혼자 내버려 두고 가는 오빠가 미웠지만 나중에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멋있었죠. 그렇게 오빠가 가면 저는 집으로 돌아가 공부를 하면서 보냈답니다. 저는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어서 공부에 열중을 했어요. 오빠가 일하는 소방서에서 제가 사는 고시원까지 왕복 2시간이 걸리는데 오빠는 제 얼굴 30분이라도 보겠다며 항상 와주었어요. 제게 헌신적인 오빠를 보면서 이번 시험은 꼭 합격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다행히 시험을 합격했어요. 결과를 보자마자 눈물부터 나왔죠. 저는 그렇게 중고등학교 교사가 되었답니다. 처음에는 일에 치여서 이게 잘하는 건가 싶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제 일에 적응했어요. 그런데 오빠는 일을 너무 열심히 했어요. 소방공무원이 불에 들어가는 일이라 항상 현장에 가기 전에 제발 살아서만 오라고 저는 항상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오빠는 자기 몸은 신경도 안 쓰고 오로지 사람을 구해야겠다는 생각만 해요. 저번에는 5층짜리 빌라에서 불이 났어요. 오빠를 포함해서 다른 소방관들이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을 구했죠. 그런데 다 구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한 사람이 건물 안에 아직 남아있다고 했어요. 불은 점점 커지고 건물은 아예 무너지기 직전이었죠. 다른 소방관들은 들어가면 무조건 죽는다며 어쩔 수 없이 건물 안에 남아있던 한 사람을 포기해야 한다고 했지만 오빠는 고민도 하지 않고 혼자서 건물 안에 들어갔어요. 오빠가 건물에 들어가려고 할 때 동료들이 엄청 말렸대요. 들어가면 무조건 죽는다고요. 그런데 오빠는 난 죽어도 괜찮으니까 저 사람만 살리고 죽을게 라며 동료들의 걱정도 뿌리치고 불타오르는 건물에 맨몸으로 혼자 들어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건물은 심하게 붕괴되고 있었고 불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오빠는 나오지 않았어요. 다들 이 정도로 나오지 않는 거 보면 아마 건물 안에서 죽은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을 찰나에 오빠는 사람을 업고 건물을 빠져나왔죠. 원래 오빠가 사명감도 있고 자신의 일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 건 다들 알고 있었는데 그때 일을 계기로 선후배할 것 없이 다들 저희 오빠를 존경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오빠가 멋있다는 생각보다 죽다가 살아났다는 생각에 너무 슬프고 미웠어요. 아무래도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오빠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는 사실 오빠와 이별로 결심한 적이 있었죠. 그때마다 오빠는 저를 붙잡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자기도 제 마음을 다 이해하고 있던 것이었죠. 저희는 연애를 4년 했어요. 저는 이제 나이가 30이 다 되어 가서 얼른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빠랑 결혼을 해야 할지는 망설여졌죠. 오빠는 물론 좋은 사람이고 세상에 이런 사람을 만난 게 정말 행운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오빠의 직업 때문에 고민이 되었어요. 만약 결혼을 하면 하루아침에 오빠를 잃을 수도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을 거면 얼른 헤어지고 다른 결혼 상대를 만나야 했죠. 오빠, 이제 나 30대 다 되어 가는데 계속 엄마 아빠가 빨리 결혼하래. 그래? 나는 우리 민영이랑 결혼해서 예쁜 아기 낳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우리 결혼할까? 근데 오빠, 나는 사실 오빠 직업 때문에 결혼이 조금 망설여져. 만약에 내가 오빠랑 결혼해서 아기 낳고 행복하게 살다가 오빠가 갑자기 죽으면? 그럼 나 하루아침에 과부 되는 거잖아. 나는 그렇게 살긴 싫어. 절대 안 그럴게. 약속해. 오빠는 앞으로는 저번처럼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불길에 혼자서 들어가지 않겠다고 저와 약속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죠. 결혼 준비를 하면서 많이들 싸운다고 하는데 오빠는 놀라울 정도로 저한테 다 맞춰줬어요. 혼수랑 집, 그리고 가구까지 전부 다 제 취향에 맞게 맞추어 주었죠. 그렇게 순탄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저희는 신혼집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오빠는 새벽에도 전화를 받고 나가고 밥 먹다가 나가고도 그랬죠. 오빠는 나가면 거의 반나절이 지나서 들어왔기 때문에 신혼집에는 거의 저 혼자 살았어요. 이게 신혼생활이 맞나 싶기도 하고 오빠랑 결혼해도 너무 외로웠죠. 그렇게 저는 매일 오빠가 퇴근하기만을 기다렸어요. 사실 오빠가 현장에 나가면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오빠가 나가 있을 동안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기가 너무 두려워요. 혹시라도 오빠가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죽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날도 저는 집에서 오빠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저는 왠지 그날 그 전화가 그렇게 받기 싫었어요. 오빠와 같이 있을 때 모르는 전화가 오면 바로 받는데 오빠가 없을 때는 정말 받기 힘들었죠. 그렇게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분 뒤 똑같은 번호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저는 그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전화가 끊기자마자 저는 오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신호만 가고 받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했는데 그때 전화를 받았죠.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려던 찰나에 오빠의 전화를 오빠가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 받는 겁니다. 그 사람은 오빠의 동료였고 힘없는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재수 씨, 얼른 여기로 오셔야 할 것 같아요. 동료가 알려준 주소는 소방서 근처의 대학병원이었어요. 저는 가는 내내 제발 오빠 살아만 있게 해달라고 빌었죠. 너무 급한 마음에 나와서 신발도 짝짝이로 신고 갔어요. 오빠는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이 아니라 대학병원에 있는 장례식장에 있었어요. 장례식장에 들어가자마자 오빠의 영정사진이 눈에 보였죠. 저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보자던 오빠가 이렇게 영정사진으로 저를 마주하다뇨. 저는 들어가자마자 오빠의 사진을 보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버렸어요. 오빠의 동료들은 저를 부추겨주면서 재수씨, 죄송해요. 라며 저를 의자에 앉혀주었죠. 동료의 말을 들어보면 오빠가 신고를 받고 동료들과 함께 현장으로 출동했대요. 불이 난 곳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시는 요양병원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노인분들은 거동이 불편하셔서 건물에서 나오시는 것도 힘드시고 걷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구출이 힘들었죠. 그래서 다들 머뭇거리고 있는데 오빠는 주저하지 않고 계속 들어갔대요. 그래서 동료들도 그 모습을 보고 오빠와 따라 들어갔죠. 그런데 움직이지도 못하는 한 할머니께서 울고 계셨대요. 당연히 휠체어도 불에 타서 업고 나가야 했죠. 그런데 그 할머니 다리에 건물 기둥이 쓰러져 있었고 할머니가 기둥에 깔려 있었대요. 오빠 혼자서는 절대 그 무거운 기둥을 빼낼 수 없었는데 주위에 아무도 없어서 혼자 최선을 다해 기둥을 빼고 있었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구출하고 있던 동료가
오빠를 보고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그 사람은 이미 구출하고 있던 사람이 있어서 오빠는 괜찮다며 그 사람 얼른 살리고 다시 들어오라고 했대요. 동료는 알겠다고 했고 오빠를 도와주려 다시 들어가려고 했지만 아예 건물이 붕괴되면서 불이 너무 커졌대요. 아무도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렇게 오빠는 마지막 모습까지 사람들을 구하는 사람이었죠. 저는 오빠가 너무 원망스러웠지만 그래도 오빠의 마지막은 자기가 좋아했던 사람들을 구하는 일을 하면서 눈을 감았기 때문에 행복했을 것 같아 다행이었죠. 그런데 아직 시신을 찾지 못했대요. 건물의 크기도 워낙 크고 불도 너무 크게 나서 아직도 불을 끄고 있다고 했죠. 그렇게 저는 오빠의 시신도 보지 못한 채로 시신 없이 장례를 진행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까 너무 공허했어요. 저희 집에는 오빠가 없는 날이 더 많았는데 왠지 모르게 굉장히 어색하게 느꼈거든요. 저는 이 집이 너무 크게 느껴졌죠. 집에 오자마자 오빠의 짐을 정리했습니다. 옷장을 정리하다가 구석에 꽁꽁 숨겨둔 편지 봉투를 발견했어요. 그 편지는 오빠가 죽기 전에 써놓은 유서였습니다. 직업 특성상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유서를 항상 써두고 다니죠. 그런데 저는 그날 처음 봤어요. 그런데 유서의 내용은 온통 미안하다는 말뿐이었어요. 저는 이런 오빠가 더욱 미웠죠. 그런데 그날부터 저는 생리를 하지 않았어요. 무려 한 달이나 미뤄졌죠. 음식 냄새를 맡으면 토를 하곤 했답니다. 사실 대충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남편도 없이 아기를 낳긴 싫어서 제발 아니길 바랬죠. 그런데 역시 저는 임신을 했답니다. 병원에 가니 임신 5주차라고 했죠. 저는 너무 막막했어요. 오빠 없이 이 아기를 낳아서 키워야 할지 너무 고민이 되었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 축하드려요, 쌍둥이네요 라고 하시는 겁니다. 혼자서 한 명을 키우는 것도 힘든데 둘이라뇨. 저는 처음에는 아이를 지울 생각이었지만 저는 아기를 키우면서라도 오빠의 생각을 조금이나마 지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혼자서 아기를 키우게 되었죠. 그런데 주위에서 남편이 없다고 하면 하나같이 남편이 저를 버리고 도망간 줄 아세요. 그렇게 동정심 가득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곤 하죠. 불쌍하다며 위로도 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남편은 죽었어요 라며 따끔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바로 사과해요. 저는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저는 아기를 키울수록 오빠 생각이 더욱 많이 났어요. 아기는 이란성 쌍둥이였는데 어떻게 오빠랑 똑 닮았는지 하는 행동도 오빠였어요. 신기하게 오빠의 식성까지 똑같았단 말이죠. 저는 혼자서 두 아기를 책임지는 게 너무 힘들었지만 한부모 가정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많더라고요. 제가 최대한 아끼고 제가 덜 쓰는 대신 아이들에게 쓰는 돈은 전혀 아끼지 않았죠. 아빠 없는 아이들이라고 놀림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좋은 옷과 좋은 신발들도 많이 사주고 어릴 때부터 학원도 보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커갈수록 점점 아빠의 존재에 대해 궁금해했죠. 엄마, 우리는 왜 아빠가 없어? 저는 이렇게 아이들이 물어볼 때마다 너무 막막했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차라리 거짓말을 해야 할까 싶었죠. 그래서 애들이 3살 때는 아빠는 잠깐 일하러 멀리 가서 딱 10밤만 자면 오실 거야 라고 거짓말을 하곤 했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입학할 때가 되니까 10밤을 직접 새더라고요. 그런데 10밤을 자고 나서도 아빠가 오지 않으니까 저보고 거짓말쟁이라며 저를 미워하곤 했죠. 저는 주말마다 아이들과 유기견 봉사활동을 하러 갔어요. 오빠를 처음 만난 곳이기도 하죠. 오빠와 저를 닮아서 그런지 강아지들을 너무 좋아했답니다. 아이들도 강아지를 보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매주 주말만 기다리더라고요. 저는 평소처럼 아이들과 봉사활동을 하러 갔죠. 그런데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유기견 보호센터가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린아이들이어서 제 눈에 보이지 않으면 너무 걱정됐어요. 그래서 보호센터를 샅샅이 뒤지면서 아이들을 찾았죠. 아이들은 건물 안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들어갔죠. 그런데 아이들과 함께 있던 사람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주저앉았어요. 바로 그 사람은 죽었던 제 남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오빠를 닮은 사람인 줄 알았지만 오빠의 목에 있는 점을 보니 오빠가 확실했죠. 그런데 아이들과 함께 셋이서 하하호호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빠의 얼굴을 보자마자 오빠? 아, 수연이랑 수진이 어머니죠? 죄송해요. 애들이랑 얘기하다가 이렇게 시간이 간 줄 몰랐어요. 걱정하셨죠? 라며 아예 저를 못 알아봤어요. 오빠, 여기서 뭐해? 왜 살아있냐고! 오빠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전혀 알아듣지 못했죠. 저는 도대체 오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려고 총책임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오빠가 기억을 잃었다고 했어요. 사실 오빠와 저는 여기서 봉사를 오래 해서 책임자분과 친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오빠가 죽은 날 거의 죽을 듯한 몸을 이끌고 여기로 왔대요. 그때 오빠는 자신의 이름도 모르고 자신이 왜 다쳤는지도 몰랐죠. 자신의 집도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는 사람한테 여기는 어떻게 왔냐고 물었더니 자기도 모른다면서 그냥 몸이 이끄는 대로 왔다고 했대요. 그때 총책임자분께서 심각성을 깨닫고 병원으로 가서 검진을 받으니 충격으로 인한 기억상실이라고 했죠. 아마 그때 불길 속에서 머리에 무언가 떨어져서 그 충격으로 인해 기억상실이 온 것 같다고 했어요. 그렇게 겨우 현장에서 빠져나와 오빠는 유기견 보호센터로 갔고 지금까지 총책임자분께서 오빠를 여기서 지내게 해주고 있었다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화를 내면서 오빠 보자마자 신고 왜 안 하셨어요? 라고 화를 냈어요. 나도 했지. 근데 태수씨 지문이 불에 녹아서 신원조회가 안 되더라고. 나는 아내분 전화번호도 모르고 집 주소라도 알려고 해도 경찰은 조회할 수가 없다고 해서. 오빠가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는 말에 너무 행복했지만 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게 너무 슬펐죠. 그래도 아이들이 이렇게 웃으면서 아빠랑 얘기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런데 그날 집으로 가는 길에 저희 딸이 엄마, 근데 태수 아저씨 우리 아빠 하면 안 돼? 왜? 우리랑 너무 잘 맞아. 그냥 아빠 하자. 어떻게 잘 맞는데? 나 단무지 싫어하잖아. 근데 태수 아저씨도 단무지 싫어해. 저는 아이들이랑 잘 맞는 게 너무 신기했죠. 맘 같아서는 저도 오빠와 다시 살고 싶었지만 오빠는 전혀 저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을 뿐이었죠. 다음 주에 저희는 또 봉사활동을 하러 갔어요. 오빠가 거기 있다고 하니까 아침 일찍부터 가고 싶더군요. 그래서 평소보다 일찍 갔어요. 그런데 그날은 오빠도 봉사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오빠 옆으로 가서 일을 했죠. 따라다니면서 오빠가 하는 일은 다 따라했어요. 점심시간에 오빠가 저에게 다가와서 민영씨,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저랑 같이 점심 식사 어떠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오빠가 저에게 처음 했던 말이랑 똑같았죠. 저는 알겠다고 했고 처음으로 아이들과 4명이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가족이 다 같이 밥을 먹은 게 너무 감격스러웠죠. 그렇게 저는 오빠와 연락을 하고 지내게 되었고 아이들도 너무 좋아한답니다. 오빠에게는 솔직하게 말하지 않으려고 해요. 오빠와 다시 첫 만남 때로 돌아간 것 같아서 너무 좋거든요. 지금은 오빠랑 연애를 하고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저한테 일어났죠.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하답니다. 죽었던 남편이 다시 돌아왔잖아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